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당장 죽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죽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못 믿을 거야. 개그맨들의 저절로 지식 쌓이는 방송 김인석, 김영삼, 윤성호의 계절지방 시즌3. 그러니까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11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날로 칭찬을 듣고 있는 네, 김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뉴스 하청공장의 존재감 1%. 네, 개그맨 장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 하청공장의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청공장 공장장 안흥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손님을 한 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상진 기자님은 저하고 이 포스코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추적하고 하시던 분이라 오늘 특별히 모셔가지고 앞으로 자원외교, 포스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면은 어떻게 포스코 아파트로 당첨되게 좀 해주시나요? 전 워렌 버핏처럼 포스코 지분이 있는 줄 알고. 아니 한상진 기자님 딱 들어오시는데 제 핸드폰에서 뉴스타파 후원금 그 10,000원 나가는 거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5만 원씩 쭉 냈었어요. 감사합니다. 5년 약간 처음 생길 때부터 5만 원씩 내다가 제가 올 봄부터 약간 미국에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국 통장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딱 10,000원으로 줄였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5만 원 냈을 때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뉴스타파를 쭉 지켜보면은 정말 좋은 그 내용으로 많은 보도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뉴스타파를 자세히 보면 정말 많은 공부도 되고 실질적인 그 좋은 보도가 많아요. 근데 너무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것이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 특별히 또 모셔가지고 그 뉴스 뒷이야기들 또 그동안에 방송되지 않았던 이야기들 뭐 같이 좀 달아보도록 하죠. MBC 쪽에서 이렇게 막 좋은 정보를 더 빼오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MBC요? 네. MBC 사장으로 최승호 선배 가는 것 때문에 전혀 상관없나요? 뭐 일단 관계는 없고요. 전혀.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는. 좋은 관계 유지하는. 아이고 뭐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융통성도 없어요. 하여간 내가 답답하고 내가 이거 빨리 이 사람들하고 멀어져야지. 평생 덕볼 일 없어. 네, 아이고. 어쨌든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은 이렇게 바른 일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네, 우리 플란다스 개 현황 한 번만 보시죠. 지금 현재 36억 정도가 지금 정체된 상태고요. 40억을 못 넘네요. 지금 계속 이대로 있습니다. 172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이렇게 좀 더 넣으시겠다고 의사표시하시고 좀 그런 분들이 좀 댓글에 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댓글에 어떤 분이 플란다스 개를 들어갔더니 거기는 돈 내는 곳이 아니라 돈 받아가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 이상하게 어떻게 찾아왔다 5구조 하겠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하고 싶어도 지금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저희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이 플란다스의 계획 이 다스 주식 매입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사진들께서 안 사시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이것이 지금 원활하게 다 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전혀 그런 내용조차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저희는 이제 이 운동을 계속 하니까 여기서 왜 안 돌려주고 다시 안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고 막 혼선이 생긴 건데요. 지금 현재 과거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 그 다스 주식 매입 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환불 받으셔가지고요. 다시 이쪽에 참여하시려면 다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조금 안내를 귀찮으시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대본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하고 플란다스의 개화는 다른 거. 예, 전혀 별개의 조직이 됩니다. 별개입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희 그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네, 대문 사진도 바뀌었고,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팟빵은 조회수가 공개가 안 되는데 파티하고 유튜브는 조회수가 바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낮으면 되게 창피해요. 예.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예, 팟빵도 좋긴 한데 막 성적표처럼 너무 이렇게 적나라 파티는 들어가니까 숫자가 쫙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송 내용이 좋으면 많이 들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방송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황두현 현대그룹의 변론을 담당했던 그 법무법인 광장의 구체적인 그 본론 범위와 변호사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황두현하고 그다음에 현대그룹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은 그 광장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인데요. 그때 방송에서 그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신 이후에 좀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오해하신 분들이 그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황두현하고 다 변론한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정정해드리고요. 이후에 사실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법무법인들의 어쨌든 개입, 그 다음에 변호사들의 개입 이런 걸 처음 얘기한 건데요. 이후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요번 거는 요 정도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황두현의 그 현대증권 매각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일부 저희 방송을 좀 우려해 주시는 분들이 증거가 너무 약하다. 그렇죠. 황두현이 현대증권 매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너무 약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자베즈 파트너스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을 황두현이 자기 개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녹취 음원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지금 방송이 막 지금 이거저거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바로는 못 해드리고요. 황두현이 자베즈 파트너스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녹취 음원을 저희가 전격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현대 대신증권에 관한 신문 기사도 삭제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섭섭한 일인데요. 저희가 그 대신증권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증권금융인가 거기서 보도를 하고 문재인 정부 제2적폐청산의 어쨌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저기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그 기사 삭제됐습니다. 언제 삭제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봤더니 대신증권 측에서 법무법인은 어디를 고용을 하셔가지고 그 기자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의 내용은 저는 뭐 들었는데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혹시 삭제된 걸로 저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이 금융권의 이 언론을 상대하는 이런 태도, 이게 대표적인 이런 태도들이 그 대표적인 그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오히려 한진해운이니 아시아나항공이니 이런 데서는 그래도 직원들이 나와서 저항이라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금융권에서 지금 저항하는 직원들이 사실 없잖아요. 이걸 보십시오. 여기 이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금융권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는지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신증권에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 한번 더 공개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론을 막을 정도고 이 기사를 내릴 정도고 홍보실의 힘이 막강하다는 얘긴데. 근데 여긴 대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금융권은 대신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예. 누가 또 대신해주는 쪽이 있군요. 다 대신해. 다 대신하지. 예. 그러니까. 대신. 예. 대신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한 존재입니다. 기사님 빵 터졌어. 한 기사님 지금 웃겼어요? 웃겨요. 예, 감사합니다. 야. 저 이제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님이 인정한 개그맨입니다. 예. 네. 소리를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참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내셔도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 안 웃긴 개그맨들이라 좀 웃어주시는 거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 얘기 나왔으니까 제 지금 지난주 혹시 뉴스 보셨어요? 네. 7시간 날다가 돌아온 거 저 거기 타고 맞아. 있었어요. 전 점쟁이가 봐요. 저 그 김영삼 박사님 거기 탄 걸로 네. 이렇게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시에 출발을 했어요. 8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한 3시간 날 기내식도 먹어서 저녁도 다 그러니까 먹고 일본 지나가지고 일본 지나서 이제 자야 되겠다 했더니 기체 결함 관계로 인천으로 회항한다. 그럼 얘기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너무 떨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막 가족들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나 진짜 아직 정리 안 한 것들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돌아올 때까지는 기분이 안 이상했어. 착륙을 딱 하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안심이 된 거야. 우선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 무슨 기체 결함이냐고 뉴스를 딱 봤더니 타이어. 뉴스에서 타이어 빵꾸 났다고 이제 결함 타이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좀 따지고 싶은데 이게 아까 지금 요즘 아시아나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동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따지고 싶어도 이미 다른 사람이 따지려고 줄을 서 있어. 그래서 비행기 탑승 줄처럼 줄을 서 있어. 그래서 내가 따지고 싶어도 저기요 이렇게 말을 못 꺼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막 따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좀 어드밴테이지나 뭐 쿠폰 이런 거 받았나요? 10,000원짜리 그 식사 쿠폰을 주는데 역시 돌아오니까 새벽 4시인데 네. 공항에 식당 중에 문 연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옆에 문 열었고 저기 끝에 가서 또 어디가 문 열었대. 300명한테 그거 나눠줬더니 스타벅스에 줄이 또 엄청 따질래도 줄도 길고 이건 뭐 먹을래도 줄도 길고. 역시 박 회장님이 아주 배포가 크시네요. 10,000원짜리 쿠폰씩 나눠주시고. 그리고 다시 타려고 했더니 4시간 또 미뤄줬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50불짜리 쿠폰, 50불 아시아나항공에서 쓸 수 있는 50불짜리 쿠폰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뉴욕 기간 일주일 아니죠? 그래서 14시간 있다가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다 배렸죠. 그러니까 뭐 따지고 싶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러는 거죠. 이제 못 가고 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가는 거잖아요. 10몇 시간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아마 스튜어디스들 새로 바뀌어서 오잖아요. 그 비행기 사람들은 퇴근을 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오겠냐. 이 성난 300명을 화난 300명을 데리고 타야 되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너라도 조용히 있어라 그러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해서 그래 아유 나는 조용히 있자 그러고 탔어요. 근데 오늘 또 짜증이 난 거야. 그 뉴스를 딱 봤는데 100불 상당의 리워드를 줬다는 거야. 뭐야 그럼 나는 50불 받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10,000원권, 조금 뭐라고 하면 50불. 그래서 상당히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면 100불. 나 녹음 끝나고 전화 뉴스 보니까 100불 상당이라는데 왜 저는 50불이죠? 아니 아시아나항공 카운터 앞에서 저 바지 내리고 똥 쌌으면 한 1,000불 줬겠네. 진짜. 네? 근데 그리고 벌금을 또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크게 웃어달라고. 한 기자님. 근데 한 기자님 뉴스타파 좋게 봤는데 저질이네요. 네 왜요? 그런 거에만 웃네요. 진짜 아니 모든 당황스럽습니다. 시청자들이 한상진 기자님만 같았으면 내 유재석 물리칠 수 있었는데. 나 진짜. 근데 저렇게 소리 안 내고 웃어서 형 안 뒀다. 저기 항공사 얘기 그만하고요. 본론 좀 들어가죠. 포스코 자원외교 지금. 우리 지금 포스코 자원외교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현대그룹 구조조정 쭉 다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잊지 말자 MB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일부터는 MB의 자원외교 특히 포스코에 대한 자연외교?
저기요 자연사가 아니라 자원. 자원 외교, 자원 외교. 특히 포스코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자원 씹어줘야 이 청취자분들이 자원 딱 이렇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포스코 이거 자원 외교의 좀 중심에 포스코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요즘 포스코 뭐 새롭게 뭐 이렇게 회장님 사장님도 뽑나 본데 거기도 또 돌려막기고 또 그대로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예. 이제 사자방이라고 해서 예. 4대강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도 지금 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외교, 예. 그다음에 방산비리 예. 이래서 보통 이제 사자방으로 이제 이명박 예. 대통령 시절에 예. 국고를 상당히 낭비하거나 예. 거기서 비리가 많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사실 실제로 많이 없어진 우리 예산이나 국고가 없어진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자원외교 쪽을 지금 제일 많이 의심을 해요. 4대강은 금둥이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4대강에도 뭐 27조 년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지만 자원외교는 그 규모가 훨씬 더 되고 그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3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43조.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자원외교에서 드러난 부분이 13조가 지금 사라졌다는 것이 확정됐고요. 지금 사라진 금액이 13조. 그래서 그 자금을 우리가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 보면은 보통 자원외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3대 자원공사와 네.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다음에 강물자원공사 이 3개 그 우리 공사를 제외하고 그동안 가장 많이 들어간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여기에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포스코부터 먼저 한번 보고 다음에 이제 우리 3대 자원공사들을 따로 한번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한상진 기자님을 모셔서 포스코의 그 비리 예.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좀 다뤄보려고 지금 특별히 이제 모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좀 많은 것들을 그 취재 과정에 생긴 에피소드라든지 또 취재 과정에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내용들. 회유, 외압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제 포스코의 뭐 전임 회장들부터 지금 현재 회장까지 그 사람들이 그 저지른 많은 그 비리들이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루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4대강은 뭐 20조든 30조든 국내에다 퍼부었는데 어쨌든 누가 먹었든 돌고 돌아도 여기서 돌았는데 그렇죠. 이거 자원외교는 훅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박을 해도 강원랜드에서 했으면은 그거야 어쨌든지 간에 국내 라스베가스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라스베가스 전에 한번 갔잖아요. 저는 구경만 관광. VIP입니다 라스베가스. 관광. VIP. 관광만. 그렇죠.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원외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해외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포스코가 사실 더 엄청나게 좋은 회사였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유보금이 10조가 뭐 회사에 쌓여 있었다. 돈이 쌓여 있으니까 예. 누군가 먹고 싶었나 보구만. 그렇게 참 훌륭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 유보금이 없고 전부 다 부채로 지금 그 배당 안 움직이는 나오겠어요. 부채 많으니까 올 여름에는 에어컨 키지 말고 그 부채로 좀. 오늘 뭐 집중적으로 한번 달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당시 포스코의 해외 투자 등에 대해서 논란을 좀 있었을 때 포스코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회장님, 예. 회장님은 누구였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이 많았던 그 정준양 씨라고 그분이 이제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 회장 이분 정준양 씨 선임 과정이 상당히 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우리 그 한상진 기자도 잘 아실 테고 정준양 씨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회장으로 이제 예. 올라가는데 이분이 회장이 되는 게 상당히 그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달아봅시다. 예. 회장 되는 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과거 정권에서 이 포스코 회장 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도 아니 포스코 회장이 되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이 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포스코가 이제 그 원래 한 37개 정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37개요? 예,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 부실 기업을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한 76개인가 그 정도의 회사로 늘어납니다.
이 자회사가. 문어가 아니고 이거 문어 9마리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이렇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포스코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부실 회사를 비싼 돈을 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포스코 플랜텍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실 회사를 사가지고 돈을 거기다 또 증자를 하면서 많이 넣어요. 그런데도 회사가 제대로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모체인 포스코가 이제 그 회사에 돈을 넣다 보면 부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사들이면서 그러면 이 판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실 회사를 팔았으니까 좋은 값을 받고 팔았으니까 상당한 이득을 취한 셈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만드는데 그 구조를 만들 때 회장이 되는 사람이 정준양 회장이에요. 그림 그리신.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준양 회장이 이건 뭐 언론에 다 나왔는 이야기지만은 박영준이라고 그 이명박 정부의 그 왕차관, 뭐 왕비서관, 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준양 씨를 포스코 회장으로 앉히고 싶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회장으로 앉는 과정에서 왕차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그걸 앉혀도 되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 아는 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면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왕차기라고 불리는 박영준 씨는 그 당시에 청와대 내에 기획 비서관인가 뭐 위치에 있었고 한상진 기자님이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이제 제일 먼저 이명박 정부가 손을 댄 기업이 포스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박영준 씨는 이명박 정부에 뭐 다들 뭐 온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죠. 원래는 이상득 씨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능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관까지 되시는 이제 분인데요. 어쨌든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박영준 씨는 청와대 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영준 씨가 포스코 회장 후보들을 면접을 하러 다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2009년 초, 2008년 말 뭐 그때인데요. 심지어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설립자나 마찬가지인 지금 돌아가신 이제 박태준 회장까지 박영준 씨가 찾아가서 포스코 회장을 뽑는데 자기가 어떤 식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누구 추천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입장을 바꿔놓고 박태준 회장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느닷없이 이제 일면식도 없는 애가 와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포스코가 꼭 자기 회사인 것처럼 말하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쳐도 그 당시 이제 포스코 회장 후보가 2명이 있었어요. 이제 한 사람이 윤석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이 이제 정준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정준양 씨가 회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누구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캐리어로 보나 아니면 포스코 내에서 맡았던 역할로 보나 누구도 정준양 씨가 회장이 될 거라는 거 꿈도 원래 꾸지. 포스코 분이긴 했고요. 아 그럼요. 예, 포스코에서 이제 사장도 지내고 했던 분인데 별로 이렇게 그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고 본인이 뭔가 그 경영적으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 주변에서는 윤석만 씨가 회장이 될 거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박영준 씨가 포스코 회장을 후보들을 이제 면접을 하러 다녀요. 다니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이제 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의 협력 회사인데 그 어떤 걸 협력하는 회사였냐면 포스코에 도시락을 납품하던 좋은 도시락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이동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동조네요. 동조였구나 그래서. 또 터졌잖아 또. 이제 진정이 잘 안 돼요. 그 박영준 씨가 이동조를 데리고 다니면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싸갖고 다니니까. 예, 아마도 어디까지 얘기했죠? 면접 보러 그러니까, 다니고. 근데 이제 도시락 싸들고. 아마도 박영준 씨 입장에서는 포스코를 어떻게 좀 해먹어야 되는데 본인이 포스코에 대해서 직접 아는 건 없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포스코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마 이동조였을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도시락 납품.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실제로 이제 포스코가 포항에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포항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포스코를 좀 알죠.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을 붙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준양 씨가 회장이 되는데 다들 놀랐어요. 이제 저처럼 이제 포스코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사람들도 다들 의아해했고 포스코 안팎의 인사들도 정준양 씨가 회장이 될 거라는 거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 그 어떻게 정준양 씨가 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해서 그걸 이제 궁금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름아름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 이동조라는 사람이 면접을 도시락 장사하던 분이 면접을 하고 있었고 박영준 씨는 주로 듣고 이종두 씨가 포스코 회장을 면접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 회장을 이제 면접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지금 아시아나 기내식 생각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박태준 회장이 면접을 맡다 그러면 이해나 그렇죠. 가는데 하청 도시락 납품하는 업체 사장이 포스코 회장 자리를 면접받다 이게 무슨 지금 구내식당 없애고 도시락으로 대체할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도시락 납품업체가 하청업체는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급에도 안 들어가는 도시락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번 4-5천 개 정도 납품을 했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사장 이제 그 포항제철 안에는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가 이제 3교대로 일을 하는데 사실 도시락 6천 개 아니 5천 개 6천 개 정도면 그렇게 큰 도시락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연인원이 하루에만 6만 명이 일을 하는 곳에서 뭐 한 4-5천 개 정도 납품을 하는 거면 10분의 1. 전체 한 10% 정도 도시락 업체가. 근데 도시락 업체도 아마 여러 개일 텐데 그러니까 큰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뭐 나중에 혹시 정 주장님이 그 회장님 되시고 나서 네. 도시락을 그쪽에 특히 더 많이 시켰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 정준양 씨가 이제 회장이 된 이후에 좋은 도시락을 운영하던 이동조 씨는 도시락 회사를 거의 접고 갑자기 이제 기계 설비 회사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도대체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해서 뭐 공시를 하는 회사도 아니고 뭐 뭣도 아는 회사도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 기계 설비 업체로 변신을 하면서 이 회사가 매출이 수백억대로 갑자기 뛰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로또 맞았네 로또. 더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라는 회사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품질 관리나 하청업체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회사여서 포스코의 하청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겠죠. 첫 번째는 그 사업 분야에서 도급 순위가 전국에서 30% 그러니까 상위 30% 이상. 그리고 최근 한 3년 4년 정도 실적을 감안해서 하청업체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 회사는 설립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포스코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포스코의 하청업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전후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느닷없이 이제 하청업체가 되고 바로 이제 그 용역을 받고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걸 직원들이 알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나요? 근데 이제 이 정준양 회장이 그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이건 뒷이야기고 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 이제 정준양 회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의심들을 하고 그래서 뭐 낙하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밖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 주변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씨가 그 당시에 포스코 내에 그 사회이사를 하고 계셨는데 박원순 시장 그때 이제 안철수 씨가 어떤 시점이었나 하면은 그때 당시 힐링 캠프 막 나가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 안철수 씨가 이제 거의 이 밖으로 이 정치 활동을 하려는 그 기지개를 킬 무렵인 걸로 보이는데 힐링 캠프에 나가면서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준양 씨가 된 것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막 그 안 좋게 일어나던 소문들이 이제 잠재워지는 거예요. 가봐쳐줬네. 예. 그래서 정준양 씨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그 될 때 그 면접자가 이동조 씨였잖아요. 그래서 좋은 도시락 그 사장이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하는 일을 정준양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기를 낙점해 준 사람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조건이 되는 회사가 아니면 도저히 포스코는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보다 더 재밌는 건 또 우리 한 기자님 이야기해 주실 텐데 이 베트남에 그 건설 기계에 나가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아 베트남 비자금이요? 아니 베트남에 가서 건설 기계가 하나 도난 당했잖아요.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느닷없이 기계설비 업체로 변신을 한 네. 이동조 씨의 회사가 이제 이름이 JN테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어떤 식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지를 이제 보는 말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하청업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이 JN테크가 받은 계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입찰을 통해서 받은 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포스코가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만들다가 기계설비 업체로 변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해외 사업도 진출하는데 이 그 당시 포스코가 진행하던 해외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 베트남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포스코는 베트남에 도시도 만들고 있었고요. 거기에 제철소도 만들고 있었고 발전소, 제철소도 만들고 있었고 그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들어와야 되니까 항만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만에서 제철소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포스코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베트남에서 이 종합 건설 업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동조 씨의 회사 JN테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아무리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생긴 실수나 예를 들면 뭐 도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청이 보상해 주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JN테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쓰고 있던 창고, 이 야적장에 있던 자기들 자재가 도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베트남에서. 근데 나중에 그 베트남에서 도난을 당하니까 이 JN테크가 그걸 원청에다가 청구를 해요. 포스코는 그거를 자기들이 다 물어줘요. 자기들 보험으로. 포스코가 훔쳐갔나 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우연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포스코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하청업체에서 하청업체가 잘못해서 벌어진 실수를 왜 원청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업은 포스코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포스코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포스코의 뭐 명예와도 관련돼 있어서 자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포스코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터졌을 때 본인이 자기들이 그걸 해결했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선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아니 근데 멘트가 멋있네요. 보통 우리가 그 삼성전자 서비스 이런 데다가 강요하는 것들이잖아요. 니네 이름 달고 하는 일인데 왜 니네 책임 안 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몸소 그걸 실천해 주셨네 포스코가. 네. 그렇죠. 아니 저희가 하청 공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 정말 부러운 하청 공장입니다. 네. 아 JN테크. 네. 아 부럽다. 지금 여기 또 우리가 뭐 없어지면 뉴스 공장에서 대충 이렇게 해주는. 그럼 그럴 수 있네. 아니 많이 안 들으면 뉴스 공장에서 전부 다 듣게 하는 거니까. 이거 해줘야 돼. 저희도 청구해요 뭐. 하여튼 규모가 뭐 붕실대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수십억 수백억 단위는 아니었는데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메워줬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이동조라는 사람의 이름이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거의 상당 기간 포스코 안팎에서 금기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동조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0년 여름쯤이에요. 2년이 지난. 예, 한 2년쯤이 지나서 우연히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정준양 씨가 포스코 회장이 될 때 박영준이가 면접을 봤다더라. 사실 그 말도 되게 충격적이었죠. 청와대 비서관이 포스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데 그때 박영준이 누구를 데리고 나갔는데 걔가 이동조라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처음엔 제가 이제 이동조라는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에 딱 하나 걸리냐면 그 당시 포항 스틸러스의 그 포항 스틸러스 후원 회장이었어요. 축구 말씀하시는 축구.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단의 후원 회장인데 이 후원 회장이 된 게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몇 달 후에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몇 달 후에 이분이
포항 중고등학교 동창회장이 또 돼요. 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사업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좀 이름이 있는 분인가 보다 싶어서 포항에 내려가서 이동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탐문을 해보니까 이동조 씨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별로 하는 사업이 없어서 주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거나 아니면 당구장에서 친한 사람들하고 훌라를 친다거나 이런 얘기밖에 저한테는 들리지가 않는데 뱀뱅이와 훌라에 네. 하셨구나.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신수가 환해지면서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하청업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한테 잘 보이면 뭘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뭐 그랬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포항에서 그래도 이제 제일 큰 학교 중에 하나인 포항 중고등학교의 동창회장이 되고 포항 스틸러스 후원 회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면에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그래도 뭐 굉장히 좀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사람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건 2010년도 그땐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일을 할 때인데요. 제가 이제 이 이동조 씨와 관련된서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들 기사를 쓰기 위해서 포스코에 제가 이제 질의서를 이제 보냈어요.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느닷없이 이동조 씨가 운영하고 있는 JN테크가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급성장을 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청업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됐더라.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너희들이 이런 정도의 제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질의서를 보냈는데 포스코에서 저한테 온 답변이 뭐였냐면 다른 건 다 좋으니까 이동조 씨 이름은 나가서는 안 된다 했어요. 빼달라. 네. 그러니까 기사를 어떻게 써도 좋은데 이동조 씨 부분만 빼달라. 그것만 빼주면 해달라는 거 다 주겠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알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포스코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 같은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동조라는 이름 뺐어요, 넣으셨어요? 아니요, 그 기사가 못 나갔죠. 못 나갔어요. 예, 그 기사가 못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비선이잖아요. 예. 비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언론에 대한 반응이 이래요. 야, 이게 대부분 이래요. 볼드모트구나 이렇게. 근데 굉장히 그건 빼달라.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이동조 씨는 어떤 분이냐 하면 사실은 그 도시락을 하면서 그 포스코에 납품하기 전에 그 이상득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상득 씨가 있고 이상득 씨 보좌관이 박영준 씨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그 지역에 그 정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도시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실 도시락을 납품하면서 가까워진 사이고 그 박영준 씨하고는 그래서 박영준 씨하고는 이제 호영호제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박영준 씨가 집에 무슨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어려울 때 이동조 씨가 다 도와줬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로 두 분은 상당히 특별히 가까운 그런 관계였고 그래서 아마 그 포스코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준양 씨를 포스코 회장이 앉힐 때 그 이동조 씨가 낙점을 해줘야만 그 뒤에 그 포스코의 각종 그 납품이라든지 협력업체 이건 사업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박영준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구성을 했던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기자님. 기사에서 이동조란 이름만 빼달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도 기사가 안 나간 이유가 외압, 뭐 데스크의 압력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2011년 초였나? 하여튼 그랬는데요. 네. 이동조 씨가 아니면 포스코의 2008년부터 2010년 정도 사이에 포스코에서 벌어진 일들을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이동조 씨 이름을 빼면 기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그걸 취재를 할 때 제가 이제 포스코에 질의서를 보내고 포스코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이동조 씨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이제 이동조 씨를 만났어요. 포항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동조 씨한테 이제 제가 이제 앉자마자 제일 먼저 박영준 씨하고 관계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동조 씨의 말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워딩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영준이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영준이가 아는 사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마누라고도 안 쓰는 표현인데 그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영준이는 내가 정치적으로 영준이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준이와 그 당시 한나라당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저건 저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말을 경청해 준다. 영준이가 그 당시 박영준 씨는 우리나라 최고 실세였는데 그 최고 실세가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에도 뭔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됐고 포스코가 왜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도 이제 알게 됐죠. 하여튼 그때 제가 준비했던 기사는 포스코가 하여튼 거의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그 기사를 뺐다고 전 느꼈어요. 네. 기자님 썼는데 기사는 다 썼죠. 그런데 지금 이동조 씨와 관련해서 좀 더 이게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파이시티 양재동 파이시티 사건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프 빌딩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명박 씨가 그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이제 허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허가 문제를 그 사람들이 그 시행을 하면서 풀지를 못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박영준 씨와 이제 그 최시중 씨라고 그때 방통위원장 하시던 분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푸는 과정에 돈이 건너갔다 해가지고 그때 그 두 사람이 구속이 됐었죠. 그때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동조 씨가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동조 씨는 그 박영준 씨의 뒤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자금 관리인 둘이 아주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서로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사이라고 해서 그 아마 자금을 관리해주고 박영준 씨가 하지 못하는 사업 부분을 이제 대신 맡아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거에 보면 그 일심 동체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의 그런 이야기들을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고 있어요. 뭐 그 회사가 사실은 박영준 거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거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이동조 씨가 운영하고 있는 JN테크는 지금도 포스코에서 굉장히 큰 협력업체로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그래서 브라질의 그 일간 제철소라고 그 브라질에서 이제 포스코 건설이 나가서 포스코하고 그때 동국제강이 투자를 해서 지금 제철소를 하나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동조 씨 회사가 지금 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사가 뭐냐면 그 공사 대금만 7조 원짜리 공사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제철소 이제 그건 이제 CSP라고 부르는데 그 CSP 제철소 공사를 우리나라 포스코 건설이 이제 공사를 따냈어요. 그 공사에는 이제 우리나라 동국제강과 포스코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공사에도 지금 JN테크가 중요한 하청업체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죠. 그 브라질에 당구장이랑 있나 모르겠네요. 그럼 정준영 회장 다음에도 회장이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JN테크는 지금도 탄탄한 회사.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분이 없어요. 그렇죠?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소액주주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정부가 그 회장 선임에 어떻게 개입을 해요? 그 이제 과거에는 사실 그 어떤 정권이 바뀌면 이 포스코는 그 전리품의 하나로 이제 인식을 했죠. 그래서 옛날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는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포스코에 대한 그 포스코 회장이 바뀌면서 그 관련 협력업체들이 한 번씩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공기업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다가 이게 국민주를 풀면서 완전히 이제 민영화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인이 없으니까 또 기간 산업이잖아요. 철강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을 국가가 사실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점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포스코를 유지하고 이 해외 철강 업체하고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를 어떻게 이제 그 국민 기업인데 장악을 하냐면 그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회장 선임에 사실 과거 정부에서는 다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장 선임할 때 정부에서 눈치가 안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정준양 회장 이후에 권오준 씨 그다음에 권오준 씨 다음에 지금 새로 되는 최정우 씨까지 지금 오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다 관여를 좀 합니다.
하는데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보통 국민기업이라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국민기업은 회장이 사회이사들을 뽑거든요. 그리고 인사추천위원회가 그래서 회장이 뽑은 사람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뽑은 사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또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선임을 자기가 하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말만 국민기업이지 우리 국민들은 도외시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꽤 많죠. 지금 우리 KT 그다음에 국민은행, KTNG, 포스코 뭐 이런 데가 다 그런 기업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가 사회이사를 뽑고 그 뽑아준 사회이사가 자기를 또 추천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입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정부에 따라서는 또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철저히 원칙적인 거를 지키는 그런 정부에서는 지금 그 뽑는 과정에 전혀 개입을 안 하려고 하죠.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 그 국민기업은 국민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해서 진짜? 투표까지는 주주 다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무식한 소리. 주주가 있죠. 1년 내내. 그 국민기업이라 하더라도 각자 그 우리가 국민들이 다 주주니까 그 주주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주들은 개별 주주들은 내 한 주, 두 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그러니까 개미잖아, 도움이 개미. 내 힘이 되겠냐 해서 다 포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선정하면 주총에서는 그냥 추인해주고 승인해주고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뽑히다 보니까 저렇게 전형이 일어났고 그 지점을 노려서 정부에서는 문제 있으면은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사실 계속 못 가잖아요. 그렇게 개입해 왔던 것이고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추천 인사 회장 추천 과정이 사실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정말 전부 다 한번 새로 정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가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면서부터 그 눈치챘어야 되네. 근데 이거는 그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뉴스공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사회의 이 그 가지고 있는 금융 구조 내에서는 절대 포스코나 KB 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가 구조적으로 이런 걸 못 바꾸는 이유가요. 만약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 뭐 상당히 갖고 있을 겁니다, 지분을. 그렇지만 아주 지배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나머지 지분은 우리 장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액 주주들이 일부 갖고 있는 거하고 외국인 지분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주총 일주일 전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지분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근데 주총도 되기 전에 공시를 하는데요. 포스코의 결정, 의사회에서 결정한 거에 반대로 금융기관이 의사표시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포스코한테 예금 못 받아요. 포스코에 이건 예금 뭐 못 다 받습니다. 그렇게 엮여 있구만. 포스코한테 그렇네. 어떠한 자금,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돈 장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돈을 받아와야 그거를 굴려갖고 또 저기 이자도 받아야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건데 포스코나 이런 대형 그 은행이나 국책은행이나 이런 데서부터 돈 못 받아오니까 그냥 바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뉴스공장 본청이죠. 거기 원청 공장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삼성그룹이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다고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삼성의 의사결정도 반에서 금융기관들이 결정을 못하는데 왜? 그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조 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유 10조는 둘째치고요. 한 1,000억만 받아도 얘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거든요. 그치. 못 바꿔요 이거. 아니 그러면 어쨌든 회장 선임 그 추천위원회인가? 이거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5분에 지금 포스코 진행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5명인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뭐 검증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천해서 올려주면은 그 주총에서 이제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말았는데 그 정준양 씨 다음에 이제 권오준 씨가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권오준 씨도 아주 특이한 그 회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봤죠, 전부 다. 그분은 원래 연구소 출신이거든요. 연구소장 출신이거든요. 포스코 내에 연구소.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이렇게
포스코를 경영할 정도면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뭐 70몇 개가 지금은 좀 줄었지만 70몇 개가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통 그룹이 아니죠. 아니 회장인데 70몇 개 회사 애우기도 힘들겠어. 회사 모으나 봐요. 그러니까 취미로 회사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근데 이 권호준 씨는 그럼 권호준 회장님은 저기예요? 박근혜 정부 쪽 사람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권오준 씨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과정을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 정준양 씨가 지정한 사람이 권오준 씨고 권오준 씨가 지명한 사람이 지금 최정우 씨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권이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진 정준양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보면 아직도 이명박 정권의 그 흐름 속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흘러가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이 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사람들이 다 정준양 씨가 그 만들어 놓은 구조 틀 속에서 지금까지 이번에 최정우 씨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최정우 씨에 대해서 지금 새로 뭐 검찰 수사를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아니 그 탄탄한 기업 그 세계 순위에도 들고 우리나라 그 시총으로 따져도 10몇인가 10여에 들렀던 기업이죠. 그냥 뭐 순간 너덜너덜 걸레대는 건 뭐 순식간이네요, 진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까지 포스코가 전 세계 조강 생산 1위였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이제 안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포스코가 제 기억에는 60개가 넘는 국내외 계열사를 이제 늘려요. 이제 회사를 사들이는데 그 중에서 50여 개가 적자였어요. 그 이제 제가 벌써 한 2년 전인데 2016년 초에 제가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이제 집중된 기획을 저희 뉴스타파에서 진행을 할 때 그때 숫자를 세 보니까 하여튼 60여 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50여 개가 그 당시에 적자였다는 걸 확인하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조강 생산 1위였던 회사가 얼마나 떨어지냐면 조강 생산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럼 추락을 했죠.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부실 기업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는 기업을 M&A 그러니까 사들이잖아요. 네. 포스코에서. 그러면 그 부실 기업의 오너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연관관계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아까 이제 그 안 청장님 잠깐 언급하셨던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 지금은 이제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해상 철골 구조, 그러니까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미 포스코에서 인수할 때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회사였어요. 막 회사는 거의 이제 그 적자가 누적이 돼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자본 잠식이 들어가는 회사였고 기술도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당시 또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플랜트 사업이 전망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굉장히 고가에 인수를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예, 뭐 굉장히 좀 의문.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게 무혐의가 나는데 그 무혐의가 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무혐의가 났는데 무혐의 이유가 뭐예요? 무혐의 이유가 뭐냐면 경영의 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실패로 끝났지만 경영 판단을 그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인수한 거는 맞고 고가로 인수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는 없었으니까 경영상의 판단을 참나. 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지금도요. 근데 이제 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팔았던 사람이 이제 전정도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정준양 회장과 친구고 뭐 가까운 사이고 이랬다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죠. 예. 그 당시에 그 회사를 포스코가 인수할 때 6천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자본 잠식이 돼가는 이 회사는 거의 망가진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본 잠식을 해서 그걸 했던 걸 사는데 사 가지고 또 2천억을 또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망가진 회사를 사오면서 그 사람을 대표로 전정도라는 분을 대표로 다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친한 친구구나. 그래서 이 자체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결국 무혐의 처리되면서 그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한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다 새로 이 사건들은 사실상 들여다보려고 하면 전부 다 사실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안철수 씨가 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철수 씨가 그 저기 뭐야 그때 당시에 후보 추천위원인가요? 아니 그때 당시에 성진 지오텍 인수 당시에 네. 이 부실 기업들을 이제 고가로 사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고가로 사올 때 그때 이사회를 열게 되잖아요. 네. 그 이사회 의장이 안철수 씨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도 아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전번에도 그 선거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검찰에서 이제 면죄부를 줘버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실 기업들을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부실 기업을 사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그러니까 고가로 하는 거죠. 부실 기업을 고가로 사면서 회사 돈이 이제 부실 나가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이 부실 기업을 많이 사가 70몇 개가 돼 있었잖아요. 그걸 또 알짜기들은 또 헐값에 파는. 아 이거 완전히 그냥 부실은 놔두고 알짜만 또 헐값에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실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정권을 거치면서 포스코가 망가뜨려졌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부실 기업을 고가로 사면서 망가뜨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알짜 기업을 헐값에 팔면서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두 가지로 이제 굳이 이제 그림해볼 수 있는. M&A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셨네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조사했던 검찰을 지금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까지도 그 정준양 씨하고 그 당시에 그 포스코 건설 네. 그 사장했던 분하고 지금 그 또 그 밑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지금 무혐의로 지금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 포스코는 정말 우리가 깊이 뭐 잠시 이야기를 나누지만 얼마나 많은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네요. 전 답답한데. 그러니까 기자님 왜 그러세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면서. 네. 이 포스코 얘기가 너무 재밌긴 재밌는데 너무 재밌다가 보니까 저기 시간 가는 줄 김영삼 몰랐어요. 박사 예. 재미있는 게 아니라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뭐가 재밌어요? 답답해. 지금 우리는 에어컨도 안 되는데 공부를 지금 참을 이거 수가 하고 없어요 있는데 지금. 에어컨도 안 돼서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답답하지 않아요? 나라가 이 모양 답답해. 있고 지금 포스코 용광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저는요 놓쳤어요. 지금 질문을 청장님한테 몇 번 하려고 그러다가 예. 그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뭐 안철수 그 이사가 어떻게 이거 파는 지금- 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간에 끊지를 예.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예. 재밌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심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심각한 거. 지금 에어컨 안 나오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이 재미난 이야기는 이어서 우리 12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 이거 이 12탄 기대되겠다. 그러니까. 예. 저 기자님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한번 네,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에어컨을 저희가 준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가을이 오면 그때 날씨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에 한번 더 부르는 걸로 아마 그때는 히트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서 최악의 올 여름에 조건에서 하고 더위 있어요. 들었던 거 겨울에 추위 두려서 퉁 이렇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